금요일 저녁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자팍하고 박식하게 수다 떨어보는 금요살롱,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두 분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스웨덴에 예테보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네. 가보셨어요 혹시? 안 가보셨어요. 가보잖아. 가보셨어요? 두 분 다 못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네. 스웨덴도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 스웨덴의 예테보리 국제 도서전이 굉장히 큰 도서전이라면서요? 굉장히 맞습니다. 크죠. 네. 근데 이번에 또 한국이 주빈국이라서 그 한국문학번역원하고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에서 같이 이제 출장을 가신 분들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다가 작가 한강, 네. 그리고 작가 김원수, 네네. 이 두 분이 큰 관심을 모았다고요. 아무래도 한강 작가는 이제 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번역된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었고, 김원수 작가 사례가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테보리에서 이 작가를 특별히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 꼭 왔으면 좋겠다. 왜요? 라고. 왜냐하면 이제 번역된 소설인 설계자들이 굉장히 설계자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설계자들이라는 단편 소설이 번역이 됐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네. 외국에서는 지금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할리우드에서. 네, 그래서 설계자들이라는 그 소설 자체가 미국에서 일단 먼저 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번역이 되어 나와서 그 여기도 지금 주로 이제 그 설계자들을 비롯해서 이분이 스릴러 같은 소설 장르를 장르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오히려 더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뭐 한강 작가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 조금 색깔이 다른 게, 한강 작가가 쓴 이제 베스테리언 같은 채식주의자는 연작 소설이기도 하지만 단편 소설 세 개가 좀 이어진 느낌이라면, 김원수 작가는 애당초 좀 장편 소설을 쓰는 작가라서 이 설계자들이 굉장히 아주 관심을 갖는 바람에 캐비닛이라는 그 거의 데뷔작도 번역이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오히려 거꾸로 많이 읽히고 있는 작가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의 좀 방향성을 여기서 좀 읽을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국내 문단이나 국내 소설 독자한테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작가는 아니에요. 일단 소설이 어렵다라는 평이 있는데 굉장히 스토리나 이런 게 힘이 있고요. 일단 그런 장르 스릴러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내러티브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이 예테보리 도서전, 거기에 뭐 한강, 그리고 김원수 작가,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시작이고, 오늘 우리가 수다 떨어볼 주제가 한국 문학,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문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문제의식의 출발은 이런 거예요. K-팝, 또 드라마를 통한 한류, 또 영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세계 시장에 쭉쭉쭉쭉 나가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문학은 어떤가? 이거거든요. 사실 한국 문학의 저력은 이미 상당히 외국 독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게 황선미 작가가 쓴 마당을 나온 암탉인가? 네네. 그 동화 있잖아요. 예. 그 펭귄에서 번역돼가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뭐 고전들도 많이 번역되고 있고요. 또 한강은 당연히 이제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맨부커상을 받았고, 또 신경수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별로 안 알려졌지만 아시아 맨부커상을 받았거든요. 아시아 문학에게 주는. 또 이제 김원수 작가처럼 이렇게 신예들도 좀 등장하고 있고, 최근에 또 정유정 작가의 종의 기원이죠. 그 작품이 이제 더 굿산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펭귄에서 번역돼서 그것도 역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독일어로도 번역되고 7개국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일단 소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 시장이거든요. 영어권 시장이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 시장이 70%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일단 영어로 번역되어서 어느 정도 팔린다고 그러면, 특히 펭귄 출판사 같은 큰 출판사가 이런 그 소설을 출판한다는 것은 한국 문학이 일단 그 출판사들의 관심권에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출판한다는 얘기는 팔린다는 얘기고, 그렇죠. 팔리고 또 영화로도 제작되고. 팔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 소설에 대한 국제 독자들의 인식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인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엄마를 부탁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어쨌든 논쟁도 있었지만 화제가 됐었잖아요. 뭐 그 전에 뭐 그러니까 문학 작품으로서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이렇게 약간
티슈 문학이다, 그러니까 행커칩 문학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한국 문학을 많이 알렸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릴러 문학이라는 게 한국 문학에서는 약간 주류 문학보다는 비주류 문학처럼 익혀지고 있는데 훨씬 더 그 정유정 작가도 우리한테는 28일이라던가 다른 작품이 더 유명하잖아요. 7년의 밤 이런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좀 잘 안 된 종의 기용 같은 게 거기서 훨씬 더 잘 된다던가 조금 독자의 양상이 좀 다른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밀리언셀러가 됐습니다만 동아시아 쪽에서의 반향이 대단해요. 지금 대만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일본에서는 뭐 10만 부가 넘게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고 그 이태카 교수님도 잘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에는 동아시아 문학을 전공한 쪽 안에 한국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조금씩 한두 분 있고 교수분들도 사실 몇 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되게 주요 대학 안에 한국학 분야가 독립을 해서 이제 전공으로 이제 자리를 매김한다던가 해서 한국학에 대한 그 한국 문학에 대한 그 관심들은 확실히 좀 넓어지고 좀 수요가 많아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게 전 세계적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적입니다. 아시아, 미국, 유럽. 네네네. 영어권이 확보하고 있는 시장이 전 세계적이죠. 물론 그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흔적이지만 어쨌든 펭귄이 갖고 있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시장들이 사실은 이제 한국 문학이라는 것이 독자들에게 반응을 갖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퍼져나갈 수 있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렇게 되는 데는 한국 작가들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한국문학번역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꾸준하게 지원을 해왔고 정부에서 만든 네, 그렇죠. 기관이죠. 한국문학번역원. 대중 정부 때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이 한국문학번역원들 기회가 굉장히 크고 저는 그런 지원들을 더 해서 만약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확보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그 기관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게 들고요. 되게 중요한 게 데보라 스미스 같은 경우도 그 한국문학번역원에 초대돼서 와서 한국에 머물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작가가 한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을 누가 의뢰해서 번역한 게 아니라 번역을 공부를 하고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 번역원에 어떤 프로젝트로 왔는데 한강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해서 번역을 했고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 맨부커상 수상. 네, 그래서 예. 지금 그 데보라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금보라라고 한국어로 지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데보라에서 보라지만 스미스가 그 일종의 그 기술자잖아요. 그러니까 금 세련한다라고 해서 김보라라고 자신의 이름을 쓸 정도인데 다음에는 이제 배수아 작가를 또 자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번역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번역원에서 실제로 저도 거기서 번역 강의를 하는데요. 한국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학을 전공한 번역자들이 와서 2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좀 기간 안에 또 훈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외국인 번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꽤 번역의 수준이 되는데 이제 한국인 교수들한테 배우면서 더 배우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지원들이 좀 결실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속적인 투자 또 그 결과일 수도 있겠고 뭐 같이 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맞습니다. 네. 한국학 전공자들이 전 세계 대학에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번역 요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냥 전공 한 분이 이제 한국학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학과를 만드는 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과란 얘기는 그만큼 인력이 풍부해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교수진들이 더 많이 확보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점점 이제 한국학 분야들은 커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노벨상 발표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뭐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 얘기하다 보면 노벨 문학상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저는 노벨상에 가장 그래도 지금 현재 근접한 작가는 한강 작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맨부커상을 받기 전에 1년 전에 한강 작가가 영국 펜상을 받았어요. 뭘 가지고 받았냐면 소년이 온다를 가지고 소년이 받았거든요. 온다로? 광주 문제를 다뤄서. 그래서 이번에 스웨덴에서도 이분이 기조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어떤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강 작가는 어쨌든 그런 문제에 개입하는 작가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아론다티 로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본다면 가장 가까이 가는 물론 뭐 국내에 계신 분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많겠지만 강유정 교수도 동의해요? 저는 일단은 노벨 문학상 안 받아도 된다 중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매년 주면은 받으면 되죠. 이 시즌마다 저도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몇 번 스탠바이도 했었어요.
고은신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받으면 나와주세요라고 이제 뭐 기분 좋은 스탠바이긴 했습니다만 제 말은 너무 그 문학에 대한 뉴스들이 이때만 몰리더라고요. 맞아요. 이때만 몰려서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너무 수상 여부에 관심을 갖는데 받으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꼭 한국 문학의 수준이 평가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는 그런 않고요. 단계는 지나갔죠. 네. 그리고 보르헤스가 노벨 문학상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일테면 그 정부에 대해서 혹은 어떤 권위에 대해서 조금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작가들에게 굉장히 환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노벨상이 네, 보르헤스는 오히려 좀 빚고 왔어요. 아, 너무 대단하다고 빚고 왔는데 어쨌든 찬사로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대사회적 의식을 갖고 있는 작가를 주목하는 건 맞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강 작가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보르헤스가 어느 나라에 뭘 쓴 작가죠? 아, 남미의 작가인데요. 그 이를테면 아르헨티나의 그 독재 정권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발언보다는 약간 이렇게 문학적으로 우화를 만들다 우화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잘못 읽힌 경향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근데 아무래도 노벨상 위원회는 왠지 좀 전공법, 진지한 접근 이런 걸 좋아한다.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지금 이렇게 뭐 체르노빌에 대한 얘기를 쓴 작가들도 그렇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하는 작가들을 주목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강 작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조건을 부합하는 측면이 이게 이제 있죠. 우리의 분단 문제, 맞습니다. 뭐 이런 네. 걸 다룬 건데 뭐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우리 조정래, 뭐 황석영, 뭐 이런 분들도 다 그런 대상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론이 다 됐었죠. 됐고요. 네. 네. 많이 후보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 노벨상의 의미를 과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한국 문화를 알리는 채널로서의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사실은 한국 문학 번역원 같은 게 만들어진 그렇죠. 것도 노벨 문학상 만들어 보자는 그게 작용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한국 문학 수준은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갔다. 이제는 대중화는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작가의 어떤 이 창작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마음껏 이제 창작할 수 있는. 그 최근에 또 노벨 문학상의 경향이 뭐냐 그러면요. 굉장히 실험적 작품들에게 상을 많이 주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학과 문학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 뭐 약간 체르노빌의 목소리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밥 딜런도 받았으니까. 그렇죠. 밥 딜런이 최근에 그런 경향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좀 수상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올해는 기대감이 높을 텐데. 지난해는 그 세계적인 미투 그것 때문에 노벨상 맞습니다. 문학상 그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탈락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올해 그래서 혹시 2명 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그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사실 뭐 저는 폐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알겠어요. 뭐. 자, 우간 오늘 얘기는 그러니까 한국 문학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상당히 세계 진출을 하고 있다. 네. 노벨 문학상 그건 목매달 일 아니다. 네. 그러나 이 정도 이 세계적인 대중성까지 확보한 작품성도 있고 그런 한국 문학에 비춰보면 뭐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조만간 나오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못 받아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곧 받은 분도 많이 있어요. 훌륭하지만. 네, 그리고 오늘 얘기 잠깐 못 했는데 김혜순 시인이 그 그리핀 시문학상 받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상이거든요. 캐나다에서 저는 그리핀 시문학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굉장히 큰 상인데 아무래도 시문학에서는 최고의 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소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독자 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작 우리 국내의 이 문학 독자층 자꾸 줄어든다고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훈련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어떤 그런 논문 같은 경우는 읽으면은 추상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준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는 이런 내면적 경험이라든가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설적 언어가 필요해요. 그렇죠. 외국어를 배울 때도 사실 소설 작품을 읽는 이유는 바로 일상 대화를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설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언어의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책을 많이 읽는 어린 시절부터 많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조금 소설 독자들도 역시 우리 한국 문화를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한국 문학을 읽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방송 오기 전에 김의경 작가라고 있어요. 좋은 작품들 많이 썼고 청춘파산이라는 작품도 썼었고 그리고 그 콜센터라고 전화 받는 노동자들 얘기를 쓰기도 해서 꽤 유명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늘 생계 걱정을 좀 하세요. 생계 걱정을 해서 신문에 칼럼을 쓰는
하는 게 너무나 큰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문학상도 많이 타셨거든요. 뭐 한경 신춘문예 상도 받고 근데 이 정도 이름을 잇는 작가분들도 생계를 고민하신다는 게 그만큼 책들을 안 읽으신다는 맞아요. 반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우리 소설을 읽는 것들이 신문이나 드라마에서 보여주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사철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문이 맨 앞에 오는 이유가 그 안에는 그렇죠. 역사와 철학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서 일상이에요. 얼마나 쉽고 재밌어요. 바로 맞습니다. 소설 읽읍시다. 네.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광 교수, 강유정 교수였어요. 감사합니다.